안녕하세요.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화가 나는 일도, 기쁜 일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에도 지금 이 시간 수만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도에만 1380만, 인천시에만 300만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정작 경기 인천에 사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또 세계 경제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모두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사는 우리 경기도, 인천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가끔은 궁금합니다. 어디 조목조목 요점만 알려주는 곳 없나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 경조사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2천만 경기 인천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2주간의 경기 인천 소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추석 이후 계속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요.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먼저 이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이화영 대표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부지사를 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당선됐을 때가 2018년이에요. 이때 지방선거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더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남북 화해 무드가 가장 무르익었던 때죠. 특히 경기도는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가장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도 당선되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대북 사업을 총괄하던 분이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입니다. 부지사 되기 전엔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원래는 이분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측근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지금 대표가 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여러모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대표가 합류한 거죠. 그리고 이 이화영 대표가 그전에도 대북 통으로 불렸었고 북한 협력 쪽에는 전문가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쌍방울 그룹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된 거죠? 2011년부터 이분이 쌍방울 고문하고 사회이사를 지내서 그전부터 이화영 대표하고 쌍방울이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화영 대표가 경기도로 오고 나서도 쌍방울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남북 평화 무드가 막 무르익었을 때 경기도가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북한하고 교류하는 행사를 해요. 이름이 좀 긴데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아태평화 대회라고 합니다. 정말 기네요. 네네, 많이 길죠. 이걸 고양시에서도 한 번 했었고 필리핀에서도 한 번 했었어요. 쌍방울이 이때 이 행사에 후원을 했고 이 무렵에 북한에서 민간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쪽하고 접촉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천연자원하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철도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이게 실현되면 엄청난 일이니까 당시에 쌍방울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렇네요. 근데 뭔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럼 뇌물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직 이게 수사 중이긴 한데요. 일단 이화영 대표는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룹 내에서도 세 번째로 많이 썼을 정도로 액수가 많았다는데요. 그리고 이 대표 자녀분이 2020년에 쌍방울 계열사에 입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혹시 여기에도 부정청탁 여지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지금 이 대표는 구속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현직으로 계셨던 킨텍스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정말 많이 혼란스럽겠습니다. 네, 킨텍스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양이에 있는 컨벤션 시설입니다.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같이 만든 기관인데요. 이화영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그만두고 총선에 나왔다가 잘 안 된 이후에 킨텍스 대표로 갔었습니다. 대표가 구속이 되니까 아무래도 혼란스럽죠. 지금 경영부사장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표가 없으니까 일단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사하면서 킨텍스도 그렇고 경기도도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쌍방울이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도 맞물려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요? 네,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이화영 대표가 그 이재명 이제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를 했고 쌍방울 후원을 받아서 이런 대북 행사를 했었으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경기도에서 화제가 된 일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을 새로운 정책 화두로 던져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의 도정질 과정에서 기회소득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그간 김동연 지사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기회를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 어젠더로 주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경기도 로고 역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바꾸기도 했고요. 김동연 지사한테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근데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개념일까요? 기회소득을 정의하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지만 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회가 이를 정당하게 보상해준다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는 경쟁이 기본 원리고요. 하지만 분명히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거나 또는 없으면 안 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시장 경제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받을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람들에게 경기도가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 부분 소득으로 보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예술가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각고의 노력과 또 열정으로 미술 작품 또는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고 또 배고파서 예술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창작 활동 덕분에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우린 주말에 공연도 보러 다니고 전시도 보고 또 책도 읽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술가들이 창출하는 작품을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보고 경기도가 이 예술가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시장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예술인분들이 계속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주면 예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대략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건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예술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예술을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는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연구 용역 예산을 배정했고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급 대상, 규모, 지급 방식 등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정책을 좀 구체화해볼 방침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도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시도하는 건 김동연 지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김동연 지사가 생각해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동연 지사 하면 흑수저 신화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청계촌에서 쫓겨난 판자촌 출신이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소년 과정이었고 또 공부를 잘했지만 형편이 좋지 못해서 상고 졸업하고 바로 은행에 취업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대학도 사실 야간대학을 나왔거든요. 또 그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직장을 하면서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고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흑수저 출신인데 그 흑수저 출신이 엘리트 공무원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간 거의 입지전적인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김동연의 인생 곳곳에서 좀 묻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좀 유독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애정이 많고요. 그래서 기회를 주면 누구나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다. 한번 인생을 내가 잘 살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이 제대로 시작이 돼서 만약에 성공 모델이 된다면 가정주부
또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거라는 게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고, 실제로 성과를 보인다면 이게 또 정치인 김동연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겠죠.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 소식인데요. 인천시에는 지금 총 8개 구, 그리고 강화, 옹진 이렇게 2개 군이 있는데 이 8개 구를 9개 구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행정체제 개편팀도 별도로 만들었다는데요. 어떻게 바꾸는 거죠? 어느 지역이 이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떼어내는 건데요. 지금 영종도는 중구에 있습니다. 이걸 떼어내서 영종구로 만드는 건데요. 아무래도 공항 중심으로 영종도에 영종국제도시도 생기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8개 구에 영종구가 생기면서 9개 구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중구 다른 지역들이 좀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구 나머지 지역하고 기존에 있던 동구하고 합치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8개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인천에서 지금 또 굉장히 커진 데가 검단 신도시예요. 여기가 2기 신도시죠. 그럼 검단 신도시도 원래 있던 구랑 분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단은 지금 서구에 있거든요. 여기를 서구에서 떼어서 별도로 검단구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9개로 재편하겠다는 거죠. 이게 인천시에서 근데 하겠다고만 하면 이게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부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서 어려워요, 엄청. 전에 이제 17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검토가 됐었는데 이게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별도로 전담팀까지 만든 거고요. 행정부시장이 단장인 TF도 만든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정복 시장이 행안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인천시에서 행정체제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게 1995년인데 이게 거의 30년 된 거잖아요. 오래됐네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아까 뭐 검단 신도시도 그렇고 신도시도 막 생기고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게 인천시도 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민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종도에 공항도 있고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거든요, 인천시에서. 근데 영종도가 떨어져 나가면 남은 주민분들 입장에선 좀 싫겠죠. 그렇죠. 예. 남은 분들이 우리는 왜 소외시키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도 일단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먼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유정복 시장이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해드릴 소식이 좀 씁쓸한 뉴스네요. 네,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뉴스입니다. 경기도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올해 들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가격 인상의 배경에 정부가 천만남 이용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물려 있어서 영유아 부모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천만남 이용권이 뭐죠? 2022년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2022년 1월 1일 출생 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 아동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200만 원을 그래서 이제 예비 부모, 산모에게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산후조리원들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의 한 조리원 같은 경우는 210만 원이던 산후조리원을 23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했고요. 화성의 한 조리원도 6월부터 갑자기 30만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산후조리원들이 사실 워낙 가격이 뭐 수백만 원 막 이렇게 엄청 비싸죠. 네, 그렇게 비싸서 경기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정부도 그런 의도로 이 천만남 이용권 제도를 시행했을 텐데 이거를 악용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모들은 지금 산후조리원비 부담을 덜려고 정부가 돈을 줬더니 그 돈이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가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맘카페 등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들의 근데 이런 전력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2019년에 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50만 원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도내 산후조리원 160곳 중 38곳이 비용을 인상했습니다. 그때도 도 지원금을 조리원이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았죠.
이렇게 되면 세금으로 조리원들 배만 불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군요. 산후조리원들의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장은 가격을 올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산후조리원비 표준화 방안이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산후조리원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조리원 비용도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격 인상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간 있었던 경기 인천 뉴스 중에서 중요한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쌀인데요. 제가 추석쯤에 마트에 갔더니 쌀을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요새 사실 안 오른 게 없는데 이 물가 때문에 근데 오히려 쌀값은 떨어져서 저야 좋기는 한데 혹시 농민분들이 이게 힘든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새 쌀값이 정말 많이 싸졌는데요. 그 전에 제가 질문부터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혹시 어떤 쌀 드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쌀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 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품명이라도. 사실 아예 모르겠습니다. 아, 네. 사실 저도 네.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네. 저도 대답을 못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새는 쌀을 잘 안 먹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혹시 밥 드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침 식사 자체를 안 합니다, 요새. 아, 그쵸. 요새 네.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도 쌀이 아니었어요. 아, 그쵸. 네. 저도 사실은 아침에 밥 조금 먹고 점심에는 밥 말고 다른 거 먹고 왔거든요. 아, 네. 솔직히 요새 밥 말고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빵도 있고 면도 있고 고기만 먹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밥 안 먹는 날도 있고 그래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저탄고지, 네. 탄수화물 덜 먹기 이런 게 좀 유행하기도 했어서 네. 아무래도 좀 쌀을 많이 안 드시죠. 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아, 지금 쌀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쌀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작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56.9kg였다고 해요. 네. 이게 1991년,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116.3kg였는데 먹을 게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가 절반이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작년 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네. 이게 작년에 생각해보면 큰 태풍도 없었고 또 이게 요새 품종들이 좋아서 튼튼하거든요, 벼가. 네네. 이 벌레 피해 이런 것도 적고 수확량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쌀을 먹는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데 유통되거나 있는 쌀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지금 쌀 시장에서 정확히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가격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한다는 얘기죠? 통계청에서 꾸준히 산지 쌀값 조사를 하는데요. 네. 작년 9월 25일에는 20kg가 53,000원 정도 했어요. 이때도 이 쌀값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9월 25일 딱 정확히 1년 뒤죠. 아, 네. 가격이 똑같은 20kg인데 4만 원까지 훅 떨어졌어요. 아, 한 10,000원 넘게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이 5만 원 무너진다, 큰일 난다 그랬는데 지금은 4만 원이 무너질랑 말랑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저희 같이 쌀을 사 먹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싸지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농민들이 좀 걱정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농민분들도 힘들고 네. 농협에서도 걱정이 많아요. 아, 농협도요? 네네. 왜냐면 네. 일단 쌀값이 싸져도 소비자분들이 밥을 하루에 3끼 먹던 거를 5끼 먹진 그렇죠.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소비가 이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햅쌀 수확하는데 아직 작년 쌀이 창고에 쌓여 있는 데도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아까 농협이 힘들다고 한 게 지금 네. 쌀 유통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어떻게 돼 있나요? 농민분들이 직접 쌀을 이렇게 시장에 팔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중간에서 농협이 이거를 다 사들이거든요. 아, 그리고 농협이 시장에 파는 방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파는 거를 어떻게 보면 대신 해주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이네요. 그러면은 농협에서 그 대신 팔아주기 위해서 농민들한테서 이 쌀을 얼마큼 금액에 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경기도 얘기를 조금 하자면 경기도가 사실 쌀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 뭐 제가 아까 사실 말하려다가 조금 말을 안 했는데 여주 쌀 아니면 뭐 이천 쌀 그나마 그 정도를 들어봤어요 저는. 근데 이게 아, 전국적으로도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주 이천 쌀도 그렇고 경기도 쌀들이 맛있어요. 음. 이게 제가 경기도에서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게 괜히 임금님한테 진상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좀 비싸요 다른 데보다. 네, 작년에 여주 같은 경우는 이게 품종마다 다르기는 했는데 비싸게는 40kg에 9만 원에 그 농협에서 농민분들한테 샀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가격이 20kg가 4만 원대예요. 그렇죠. 40kg 하면 단순 계산했을 때 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주에서는 9만 원에 농민분들한테 산 거를 네. 8만 원에 팔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40kg마다 10,000원씩 손해인 셈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농협에서 쌀을 사는 게 아니라 벼를 사는 거예요, 농민분들한테. 네. 이게 벼를 도정을 해야 쌀이 되잖아요. 그쵸, 벗겨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농협에서 도정을 해서 이거 다 이렇게 포장하고 잘 보관했다가 이제 파는 건데 네. 이게 인건비도 들고 그쵸.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협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죠. 그러면은 이걸 9만 원에 샀으면 9만 원에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것보다도 더 얹어서 팔아야 그렇죠. 되는 건데 지금은 뭐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농협에서는 지금 가격을 좀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농민분들도 생산비가 늘어났어요. 올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올해 상반기 기름값도 엄청 많이 올랐었고 물론 네. 뭐 지금은 떨어졌지만 그렇죠. 곡물 가격도 또 많이 올랐고 네. 근데 농민분들도 이게 비료하고 뭐 농약 가격하고 네. 면세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설상가상이네요. 이게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쌀값을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민분들도 더 받아야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럼 이 가격 정하기가 정말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또 되게 복잡한 게 네. 내년에 농협 쪽에 조합장 선거가 있거든요. 아, 또 정치가. 네, 그렇죠. 그 농협 대표를 그러니까 조합원분들 그러니까 그 농민분들이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 시장 가격 맞춰서 농협에서 사들이는 가격 이거를 수매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아, 수매가. 예. 네네. 이 수매가를 낮추는 게 맞는데 근데 또 농민분들은 올려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년에 선거 나오는 조합장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가격을 낮추면 농민분들이 엄청 반대할 거고 네. 그렇다고 농협한테 나 선거 나가야 되는데 이게 농민분들 눈치 보이니까 그냥 농협 적자 보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결국 그 수매가를 정한 데가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이천하고 여주에서 정했습니다. 네. 이천은 40kg 기준 5,000원을 인하하고 여주는 작년 가격대로 동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천은 조금 내렸고 여주는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시장의 쌀 가격은 현지 산지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동결하면 농협이 괜찮아요? 사실은 안 괜찮죠. 네. 여주에서도 이게 고민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원래 저번 달에 여주에서 회의를 한 번 했다가 못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분들은 생산비가 올라서 이거 동결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 내리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이거 진짜 큰일 난다. 이러고 농협에서는 가격이 작년보다 거의 한 30%는 떨어졌는데 네. 이 수매가 낮춰야 농협도 버틴다. 맞아요. 이렇게 다들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난 5일에 회의를 또 했는데 네. 결국 농민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회의하는 날에 농민단체분들이 막 동결하자고 구호도 외치고 분위기가 아주 쌀벌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랬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천 쪽에서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는 5,000원을 내리기로 했는데 바로 옆에 여주에서는 또 동결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천도 5,000원이 이게 조금 내린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원래는 한 10,000원 내려도 이게 적자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농민분들이 생산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최소 인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한 건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옆에 여주에서 동결했다고 하니까 농민분들이 화가 많이 나죠. 그렇죠. 예. 왜 우리는 내렸냐 이렇게 항의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래서 다른 데도 네. 이번에는 수매가 좀 내릴 수밖에 없겠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네. 여주 상황 보고 좀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좀 지켜보고 천천히 정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이렇게 아직 다른 지역도 가격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오래 갈 것 같은데 이게 올해도 이렇게 문제인데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좀 예상이 되는 건가요? 계속 이러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게 아마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게 아, 올해도 벼농사가 완전히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참 농사가 잘 되면 다 좋아야 그렇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잘 된다는 게 진짜 좋아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죠. 애매하네요. 그 말 자체가 지금 뭔가 모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의도치 않게.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럴 때 좀 나타나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인데 경기도만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네, 근데 쌀농사는 또 거의 다 하잖아요. 다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혹시 뭘 해주는 게 혹시 있나요? 이게 사실 국회에서도 굉장히 이슈예요. 지금 뭐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쌀 농사는 경기도도 그렇지만 인천에서도 강화섬쌀이 또 유명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뭐 전남이나 전북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충청도, 경남, 경북 뭐 다 쌀 농사하죠. 네. 그리고 강원도도 철원 오대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진짜 쌀은 우리 주식이기도 하고 농사를 거의 다 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맞아요. 네. 이게 물론 경기도가 쌀값이 비싸니까 조금 더 문제긴 한데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네. 만약에 수요를 초과해서 쌀이 생산이 되면 네. 그만큼은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자 이런 네. 법안을 냈습니다. 아, 그럼 원래는 정부에서 사주질 않았나요? 아 그렇진 않고 지금도 정부에서 사기는 삽니다. 네. 근데 의무는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만약에 의무로 정부가 다 사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일선에서 생산량 조정이 좀 안 네.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도 쌀 말고 뭐 콩이나 이런 다른 작물을 좀 더 심자. 네. 쌀 소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점점 줄어드니까 네. 이런 거 독려를 하는데 만약에 의무적으로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다 사준다고 했을 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쌀농사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적정하게 형성이 돼야 소비자분들도 쌀을 좀 많이 사 드실 텐데 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면 가격이 조금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대응은 하겠지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번 개입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게 정부 입장이죠. 아, 어렵네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의무적으로 정부가 다 사는 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래서 정부는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무조건 사는 건 반대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니까 네. 이번에 역대 최대 물량으로 사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결국엔. 네네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일단은 작년 쌀하고 올해 쌀을 합쳐서 45만 톤을 정부에서 사고 네. 또 45만 톤을 추가로 공공 물량으로 비축을 해두겠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 90만 톤 정도인 거죠. 그러면 그게 잘 모르게 들어도 적지 않고 많은 양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서서 공급을 줄이는 거니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네. 또 역대 최대 물량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좀 농민분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좀 지역 농협 얘기도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이게 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한 거의 30%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부가 뭐 역대 최대 물량으로 산다고 해서 이게 그만큼 회복이 되겠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90만 톤을 사서 한다고 하더라도 30% 떨어진 만큼 이게 충당이 되겠냐? 그렇죠. 그만큼까지 되겠냐 이제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네네. 이게 쌀이 사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기도 하고 밥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진짜 큰일이네요. 내년에도 또 그럴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결국에는 쌀을 많이 드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네. 쌀밥 든든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침, 점심 매 3끼 자체를 일단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쌀밥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걸 꼭 기억에 되새겨서 네, 쌀밥을 많이 저도 먹도록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쌀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심층 분석해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쏙쏙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